추상적인 문체는 어떤 경우에도 좋지 않다. 문장은 돌과 쇠붙이, 의자와 테이블, 동물과 남자, 그리고 여자로 풍성하게 채워야 한다. 프랑스 철학자인 알랭이 한 말입니다. 이것은 일상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감칠맛 나게 하는 것은 생생한 묘사입니다. 스스로 효과적으로 대화를 이끌 수 있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충고하는 대로 잘 따라하라. 세일즈맨 또한 현장에서 판매 전략으로 묘사를 적용시킬 때 마술같이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관리직이나 가정주부 그리고 교사도 마찬가지다. 지침을 내리거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를 사용하면 크게 향상된 결과를 얻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어서 오세요. 최면코치 크리스탈이 책을 추천하는 최면코치 미라클 리딩에 오신 여러분들, 미라클님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말, 마음에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대화론, 데일 카네기 지음, 이은주 옮김, 국일 미디어 출판사입니다. 자, 워런 버핏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고요. 타임지 선정 최고의 책입니다. 전 세계 3천만 부 이상을 판매한 고급 말하기 책이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말에, 행동에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한 가정주부는 우리 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계속 대화를 이끌 자신이 없어서 이웃을 초대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몇 강좌를 들은 후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보고는 큰 도박을 하듯 처음에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건 바로 대성공이었어요. 재밌는 얘기가 끊임없이 이어졌답니다. 그리고 졸업 강좌에서 한 점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을 만나기가 두려웠었습니다. 왠지 송구스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교실에서 몇 차례 연습해본 뒤로는 말하는 게 좀 자신 있어졌습니다. 이 말하기 강좌를 들은 후 첫 달보다 45%나 많이 팔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두려움이나 염려를 정복하는 일이 쉬워지자 전에는 실패하던 일을 쉽게 성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감 있고 확실하게 대처한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생기게 마련인 어려움과 골칫거리를 좀 더 능숙한 솜씨로 다루게 된다는 뜻이죠. 또한 전에는 감히 어찌해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젠 당신의 인생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밝은 도전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한 친구가 주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보라고 내게 권유했습니다. 시청률이 꽤 높은 프로였는데 방청객들이 쇼에 참가하는 모습이 내 흥미를 끌 것이라는 친구는 생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다. 방청객들은 분명 전문 이야기꾼이 아니었고 대화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문법이 엉망이거나 발음이 영 어색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재미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말하기 시작하면 카메라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버리고 다른 방청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일까? 나는 여러 해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지탱해왔던 방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가장 당황했던 순간과 가장 기뻤던 기억,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된 인연 등에 대해 얘기했다. 그들은 서론이나 본론, 결론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꾸며내느라 애쓰지도 않았고 문장 구조에 막혀 말을 못하는 일도 없었다. 그런데 방청객들에게 큰 공감을 일으켜내며 완전히 빠져들게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빠르고 쉽게 대중연설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익혀야 할 3가지 중 첫 번째 규칙을 증명하고 있었다. 빠르고 쉽게 배우는 효과적인 화술의 첫 번째 교훈은 인생에서 배운 바를 말하라. 연사가 인생을 통해 배운 교훈을 말하면 청중은 주목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경험상으로 보건대 연사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연사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 평범하고 제한적이라 생각하며 말하기를 꺼립니다. 그보단 저 높은 곳에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나 철학적 원리에 집착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보통 사람들이 호흡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이야기인데 정작 연사는 논설을 발표한다는 식입니다. 요점은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서 배운 바를 말하면 열심히 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미천한 사람의 말이라도 나는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배울 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자신의 인생에서 배운 바를 얘기할 때에는 그 얘기가 별 볼일 없고 교훈이 별로 없더라도 결코 지루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실례를 들어보자. 강사 중 한 사람이 뉴욕시티 은행의 중역들을 모아놓고 대중연설에 대해 강의한 적이 있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게 마련이어서 연설을 준비할 시간이나 준비한 내용에 확신을 가질 시간이 모자라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축적하고 있었을 것이고 확신을 키웠을 것이며 사물을 자신의 독특한 시각으로 관찰해서 독자적인 경험을 하며 살았을 것이다. 결국 40여 년 동안이나 이야깃거리를 만들면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금요일 강의 시간이 되자 주택지구의 은행에서 근무하던 어떤 은행가는 편의상 잭슨 씨라고 부르기로 하자 4시 30분이 되자 강좌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신문 가판대에서 포브스지를 한 권 사들고 강의실까지 전철을 타고 오는 동안 10년 안에 성공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읽는다. 그러나 그가 기사를 읽는 것은 특히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채울 이야깃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뻔한 일 아닌가? 그는 미처 기사의 내용을 소화하지도 못했고 자기 것으로 흡수해서 말하지도 못했다. 그저 말해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는 말을 해보려고 했다. 그의 말 속에는 진정한 메시지가 없었다. 그의 태도나 말투로 보아 명백한 일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더 감동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잭슨 씨, 이 기사를 쓴 미지의 인물에 대해 우리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 없으니까요.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잭슨이란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다음 주에 같은 주제를 놓고 다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 결과 당신도 같은 생각을 한다면 당신의 경험에 비춰 설명을 해보세요. 이 기사를 다시 읽고 저자와 당신의 생각이 같은지 아닌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결과 당신도 같은 생각을 한다면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을 해보세요. 저자와 의견이 같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보세요. 이 기사를 당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하는 겁니다. 기사를 다시 읽은 잭슨 씨는 자신은 저자의 의견에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그와 생각이 다른 이유를 증명할 만한 예를 찾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배열하고 확장시켰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온 그는 자신의 개인적 배경을 바탕으로 확신이 가득 담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재탕하는 대신에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보석을 꺼내 보였고 자신이 생각해낸 말을 했습니다. 어떤 연설이 교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더 강한 인상을 주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효과적인 연설 두 번째 포인트는 당신 자신의 이야기에서 소재를 찾아보세요. 적당한 이야기거리를 찾게 하는 법. 이 처음 배우러 온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이야기가 뭘까요? 우선 자신의 경험이나 심사숙고한 생각 속에서 나온 얘기라면 적당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수강생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재미있는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서 개인의 배경으로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은 가장 재미있어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라면서 배운 이야기들, 가족에 관한 이야기, 어린 시절의 기억, 학창 시절의 얘기는 반드시 주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떻게 극복했나를 듣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다면 예전에 있었던 일을 명백한 예로 들어 이야기해 보세요. 연극이나 영화나 소설에서 주인공이 지난날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이야기가 인기 있다는 것은 이런 소재가 이야기거리로도 재미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출세하기 위해 젊은 시절 노력했던 얘기.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출세하기 위해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조목조목 말한다면 사람들은 재미있게 듣습니다. 어떻게 해서 특별한 직업을 갖거나 전문가가 되었나? 일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전에 겪었던 좌절이나 포부, 그리고 성공했던 일에 대해 말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진정한 삶을 가꾸어 왔으므로 그런 이야기를 겸손하게 털어놓는다면 틀림없는 소재가 됩니다. 개인적 기호에 바탕을 둔 이런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주의를 끌기가 쉽습니다. 당신이 가진 특별한 취미에 쏟아붓는 자연스러운 열정이 듣는 사람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특별한 분야의 지식.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전문 분야에서 수년 동안 경험하고 연구해 왔다면 존경이 담긴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한 경험. 위인을 만난 적이 있는가? 전쟁통에 총알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인생에서 정신적인 위기를 겪은 적이 있는가? 이런 경험들은 최고의 좋은 연설거리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불가결한 문제에 대해 당신은 당신 입장에서 오랫동안 머리가 깨져라 생각해 왔을 겁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 많은 시간 동안 연구하느라 전념한 사람이라면 말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칫 일반적인 말만 잔뜩 늘어놓으면 사람들은 재미없어 합니다. 무심코 읽은 한 줄의 뉴스 기사를 가지고 이런 주제에 대해 얘기하려 하지 마세요. 무심코 읽은 한 줄의 뉴스 기사를 가지고 이런 주제에 대해 얘기하려 하지 마라. 듣는 사람보다 그저 조금 더 알고 있는 수준이라면 말하지 않는 게 낫다. 반대로 어떤 주제에 대해 수년간 열심히 전념했다면 말할 자격이 충분하다. 반드시 써먹어라. 앞에서 지적했듯이 연설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할 말을 종이에 적어 내려가거나 문장을 줄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대충 읽은 책이나 뉴스 기사에서 간접적으로 얻은 생각을 거론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어가 인생을 사는 동안 경험 속에서 축적된 기본적인 신념 중에 그 어떤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다. 과연 쓸만한 게 있을까 의심하지 마라. 분명히 있다. 당신이 찾아내기를 기다리며 무궁무진하게 쌓여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개인적이라서 청중에게 하찮게 들릴 것 같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그런 얘기들은 전문적인 강사들이 해주는 말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감동적일 것이다. 말할 권리를 얻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비로소 빠르고 쉽게 말하는 법의 두 번째 조건, 다음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스스로가 자신의 주제에 흥미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는 신념이 철두철미한 나 같은 사람은 설거지에 대해 할 말이 많다. 그런데도 설거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별로 재미가 없다. 사실 설거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생각이 나지 않기도 한다.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가정주부들은 설거지라는 같은 주제에 대해 당당하게 말한다. 그들은 말하는 사이에 서로가 자극을 받아 해도 끝이 없는 설거지라는 노동에 대해 분개하며 침을 튀기면서 열변을 토한다. 그뿐 아니다. 이런 잡다한 일에 대해 자신이 생각해낸 독창적인 방법을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 재미있다. 결과적으로 설거지라는 주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저는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가 지루할 뿐입니다. 우리 강사들은 그런 경우에 당연히 그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러 가고 또 어떤 이들은 운동 경기를 보러 가며 개 중에는 장미를 키우는 이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성냥갑을 모은다고 했다. 강사가 이 특이한 취미에 대해 계속 물어보자 그는 점차 생기가 나기 시작했다. 그는 손짓까지 섞어가며 수집품을 모아둔 장식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져온 성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흥이 나서 얘기하는 중간에 강사가 말을 끊었다. 어째서 여태 이런 얘기 안 해주셨죠? 아주 재밌는데 말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이 재미있어 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수년 동안이나 자신의 취미를 열정적으로 즐겼던 것이다. 그런데도 말할 만한 소재거리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강사는 남자에게 이야기거리가 흥미있는지 어떤지 평가하는 한 가지 길은 그 일에 자신이 얼마나 빠져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라 말해주었다. 그날 그는 진정한 수집가답게 열정적으로 말했고 후에 듣기로는 지역적으로도 상당한 신임을 얻어 다양한 오찬 모임에 다니며 성냥갑 수집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 신뢰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법을 바르고 쉽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세 번째 요점으로 바로 연결시킨다. 이 신뢰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법을 바르고 쉽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세 번째 요점으로 바로 연결시킨다. 청중과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열망을 가져라. 말하기라는 모든 상황에는 말하는 사람, 연설이나 말하는 내용, 그리고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규칙으로 주로 연설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말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말하는 상황이 활기를 띠려면 청중에게도 생기가 넘쳐야 합니다. 연설 내용은 아마도 연설자가 흥미를 갖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잘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선 연설 속에 다른 요소가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합니다. 연사는 청중으로 하여금 연사의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중요한 얘기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연사는 주제에 도취될 뿐만 아니라 이 도취된 감정을 듣는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설득력 있는 웅변을 한 대중 연설자들은 모두 판매술이라고나 할까? 혹은 전도적 역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연사는 듣는 사람들도 그가 느끼는 것을 느끼고 그의 견해에 동감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 그들에게도 맞다 느껴지길 원하고 자신의 얘기를 자신과 함께 즐겁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듣는 사람 중심이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연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자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그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속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미국 은행협회 뉴욕 지부에서 절약운동 기간 동안 은행 직원들에게 저축을 권유하는 연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 한 남자가 청중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나는 우선 첫 번째 단계로 그의 가슴의 주제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해 열정적인 생각이 끌어오를 때까지 잘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유언에 관한 검인, 법원 기록을 보면 85% 이상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3.3%만이 1만 달러 이상을 남겼다고 되어 있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들이 늙었을 때 굶거나 헐벗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뒤에 남은 아내와 아이들이 안정되게 지내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위대한 사명감을 자신에게 각인시켜야 했습니다. 즉, 십자군의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런 사실들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일단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자 열정이 끌어올랐고 결국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연설하러 나가야겠다는 자신감이 줄줄 흘러넘쳤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강한 욕망으로 청중에게 검소하게 살면 왜 좋은지를 납득시켰습니다. 더 이상 사실만으로 무장한 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치 있는 대의를 위해 사람들을 전향시키려는 전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과정 중에는 필요 이상으로 억제된 긴장감을 느끼는 성인들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과목이 있습니다. 정말로 무릎을 꿇고 수강생들에게 애원했습니다.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와 자신을 찾으면 세상은 그들을 진심으로 반기며 환영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포시 사령관은 병법이란 개념은 간단하지만 수행 과정은 불행히도 엄청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장애물은 딱딱해지는 겁니다. 몸만 굳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뻣뻣하게 굳어가는 겁니다. 청중 앞에서 자연스러워지기란 무척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들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4살?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당신은 아마 연단 위에 올라가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청중에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24살이 되고 44살이 되며 연단에 올라가 말을 꺼내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4살 적에 지니고 있던 그 무의식적인 자연스러움이 아직도 있는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10중 8구는 뻣뻣하게 굳어서 기계적인 말만 할 것이며 거북이처럼 껍질 속으로 목을 움츠리게 될 것입니다. 성인들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특정에 무엇인가 더해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장애를 제거하여 누군가에게 얻어맞게 될 때 나타나는 그런 똑같은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말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 앞에서 격식을 훌훌 털어버리면 개인을 상대하거나 어떤 모임을 대하게 되는 실제 상황이 닥치더라도 움츠러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시에 느끼게 된 이 자유는 새장을 벗어난 새가 하늘을 나는 듯한 심정일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공연장이나 극장에 모여드는 이유를 알 것입니다. 바로 자기들과 같은 인간이 거의 구속받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 꺼리낌 없이 표현되는 감정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드 자동차는 다 똑같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늘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삶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일 뿐입니다. 전과 똑같이 되풀이된 날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그 점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을
타인과 구별시킬 수 있는 혼자만의 불꽃을 찾아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사회와 학교는 다림질한 것처럼 그런 특질을 밋밋하게 만들어버리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를 똑같은 틀에 집어넣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나는 그 불꽃이 사라지게 놔두지 말라고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진정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연설에 대해 적용시켜보면 2배나 더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같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눈 2개, 코 하나, 그리고 입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질이나 행동 방법, 혹은 마음 씀씀이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다운 모습으로 연설할 때 당신과 똑같이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개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연사로서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자신의 개성을 고수하며 소중히 여기고 개발해보세요. 그 개성이 바로 연설할 때 정열과 진실을 주는 불꽃이 됩니다. 개성이야말로 중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자신을 어떤 틀에 집어넣어서 자신의 독특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세요. 데일 카네기의 효과적인 자신을, 매력있게 보이는 자신을, 내 안에 불꽃을 꺼내 보여주는 대화론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책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책으로 만나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